16세기 중엽 피렌체의 공작 코시모 데 메디치와 그의 아내 엘러노라 디 톨레도는 11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중 4명이 딸이었습니다. 코시모는 또 다른 딸들과 그의 보호를 받는 여자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 거의 아무도 그보다 오래 살지 못했고 모두 젊은 나이거나 비극적인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위크스가 전해주는 비극적인 메디치 가문의 소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우리가 메디치 가문의 소녀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와 그의 악명 높은 가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19년 6월 피렌체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무젤로 계곡의 시골 가문 영지에서 자란 코시모는 최근에야 다시 권력을 되찾은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1494년에 피렌체에서 추방당했으며 그전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막대한 부와 후원 그리고 은행 제국을 통해 사실상 배후에서 공화국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1510년대 초 이탈리아 전쟁의 정치적 변화와 전환 속에서 그들은 다시 권력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1530년에 절정에 달했는데 그때 코시모의 사촌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가 피렌체의 첫 번째 공식 공작으로 임명되면서 옛 공화국이 세습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반계 출신이었던 코시모는 시골에서 조용하지만 안락한 삶을 살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뀌게 됩니다. 1537년에 그의 사촌 알레산드로가 암살당했고 어린 코시모는 겨우 17살의 나이로 피렌체의 새로운 공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코시모는 강력한 통치자로 입증되었고 1569년에 더 명예로운 토스카나 대공의 칭호를 받으면서 메디치 가문이 부유한 시민에서 유럽의 군주로 성장했음을 알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러노라 디 톨레도였으며 1522년 스페인 살라망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귀족이자 스페인 나폴리와 남부 이탈리아의 총독이었던 페드로 알바레스 데 톨레도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스페인 지배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1539년 17세에 코시모와 결혼했으며 이는 스페인과 메디치 가문의 외교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딸들은 대부분 짧은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엘러노라와 코시모는 결국 11명의 자녀를 두었고 이 숫자는 그들의 결합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근대 왕조의 기준에 따르면 그 시대의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가문의 계승을 보장하기 위해 후계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코시모와 엘러노라는 이 책임을 특히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코시모의 전임자였던 알레산드로, 공작은 적법한 후계자를 남기지 않아 그의 메디치 가문 분파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공작 칭호가 뜻밖의 코시모에게 넘어갔습니다. 엘러노라와 코시모 사이에서 태어난 11명의 자녀 중 7은 아들이었고 4명은 딸이었습니다. 딸들의 운명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아들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이들 중 2명, 피에트로와 안토니오는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장남 프란체스코는 1541년에 태어나 1574년에 아버지 코시모를 이어 토스카나 대공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조반니는 19세였던 1562년에 말라리아로 사망했지만 그 전에 이미 피사의 대주교이자 교회의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 가르시아도 10대였을 때 형이 죽은 지 몇 주 만에 역시 말라리아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것은 페르디난도와 피에트로였습니다. 페르디난도는 1587년에 형의 뒤를 이어 대공이 되었고 피에트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인물로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곧 보시겠지만 코시모가 엘러노라와 결혼하기 전 그리고 피렌체 공작으로 즉위하기 전에도 그는 이미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딸 비아 데 메디치는 1536년경 피렌체 근처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어머니의 정체는 비밀에 붙여졌고 오늘날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생아였지만 코시모는 그녀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고 메디치 가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1539년에 엘러노레와 결혼하게 되었고 비아는 엘러노레의 의붓딸이었지만 엘러노라는 여전히 그녀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결국 비아는 가족 소유의 빌라 디 카스텔로 저택에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할머니인 마리아 살비아티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의 사생아 딸인 줄리아 데 메디치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줄리아는 비아와 나이가 비슷했고 마찬가지로 코시모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보호받는 가정에서 두 소녀는 지배 가문의 자녀들에게 기대되는 교육과 교양을 받았습니다. 비아는 또한 밝고 다정한 성격으로도 알려졌으며 카스텔로의 조용한 정원 속에서 빛나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코시모는 비아를 매우 사랑했고 자신의 첫 두 명의 적자 자녀가 태어난 후에도 여전히 비아가 가장 사랑하는 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비아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회복하지 못하고 1542년 3월 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라리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6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메디치 가문에서 깊이 애도되었고 이후 산 로렌초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지하묘지에 명예롭게 안장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코시모는 궁정 화가 아뇰로 브론지노에게 사후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싹할 정도로 애틋한 이미지로 많은 이들이 이것을 브론지노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습니다. 코시모와 엘러노라의 딸 중 한 명은 매우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안나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코시모와 엘러노라의 10번째 자녀였고 두 번째로 어린 딸이었습니다. 안나는 1553년 3월 19일에 태어나 5달도 채 되지 않은 8월 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전해지지 않으며 심지어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 죽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6세기에는 유아와 아동 사망률이 매우 높았으며 전체 아이들 중 30-35%가 10대 초반에 이르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천연두, 홍역, 독감 또는 연가 생존과 관련된 수많은 합병증 등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안나는 희생자가 되었고 이는 그녀의 많은 형제 자매들과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다른 비극적인 메디치 가문의 소녀들은 안나와 베아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3명 중 마디는 마리아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녀는 코시모와 엘러노라의 11명의 자녀 중 첫째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결혼한 지 1년 후인 1540년 4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라면서 거의 매년 새로운 형제자매가 태어났습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빌라에 있는 메디치 유아원에서 유아원의 가장 독특한 존재 중 하나는 궁정 어릿광대 모르간티였습니다. 그는 항상 곁에 부엉이를 두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은 따뜻한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코시모와 엘러노라는 모든 기록에 따르면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양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근세 유럽의 모든 왕실과 귀족 가문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왕실 아기들은 별도의 가정에서 자라 부모를 거의 볼 수 없었고 부모가 아무리 다정하다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시모와 엘러노라는 자신들의 자녀들 또한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쟁으로 혼란스러운 이탈리아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리한 동맹 확보는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을 피렌체 밖으로 넓히는 데 중요했으며 이는 그들의 왕조적 동맹 추구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겨우 5살이었을 때 사진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그녀의 초상화가 의뢰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먼 궁정에 자신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 중 하나는 파리로 보내져 프랑스의 미래의 왕 앙리 2세의 아내이자 그녀의 사촌인 카트린 드 메디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제스처는 마리아가 5살임에도 이미 프랑스와의 결혼 대상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1년 후 애는 다른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메디치 가문 자녀 중 가장 총명한 인물로 꼽혔습니다. 궁정의 작가들은 그녀의 지성을 언급하며 마리아가 동생들에게 수학과 다른 과목들을 가르쳤다고 기록했습니다. 마리아가 10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코시모는 에르코 2세 데스테 페라라 마르데나 안드레지오 공작과의 혼인 동맹을 성공적으로 주선하여 그녀를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알폰소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치러지기 전에 마리아는 갑자기 병에 걸렸고 아마도 말라리아였던 것으로 보이며 1557년 11월 19일에 겨우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즉시 추문이 피렌체 전역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코시모 자신이 마리아가 젊은 귀족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에 휩싸여 그녀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찔러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코시모가 자녀들에게 보였던 애정을 생각하면 거의 확실히 궁정의 헛소문에 불과했습니다.
1557년 말 마리아의 비극적인 죽음이 메디치 가문과 에스테 가문 사이의 혼인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알폰소의 예비 신부가 바뀌었을 뿐. 이제 그는 마리아의 여동생인 루크레치아와 결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1545년 2월 14일 피렌체에서 코시모와 엘로노라의 5번째 자녀이자 3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사벨라는 2번째 딸로 가장 오래 살고 악명 높았기에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루크레치아는 피렌체의 다 메디치 궁정에서 늘어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자랐으며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1557년 말 언니 마리아가 사망하면서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루크레치아가 그때 겨우 12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에르콜레 공작과 새로운 정치적 거래를 망설임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마리아의 자리를 대신해 알폰소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루크레치아에게 제한된 첫 번째 혼인도 아니었습니다. 1552년 그녀가 겨우 7살이었을 때 이미 그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었던 율리오 3세 교황의 조카 파비오 달몬테와 결혼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1555년 교황의 죽음으로 델몬테 가문과의 혼인 동맹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크레치아는 1558년 7월 3일 겨우 13살의 나이에 피렌체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알폰소 데스테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새 남편은 24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알폰소는 페라라에 있는 아버지의 궁정으로 돌아갔고 어린 루크레치아는 피렌체에 남겨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카토 캉브레지 조약에서 페라라의 입장을 협상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1559년 이 협정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탈리아 지배권을 놓고 벌인 수십 년 투쟁이 끝났습니다. 한편 루크레치아는 이름뿐인 결혼 상태로 남겨졌고 그 후 몇 달 동안 남편에게 사실상 버려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코스모는 페라라의 에르콜레 공작과 새 사위에게 루크레치아가 언제 남편과 새 도시에서 살게 될지 궁금해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편지들이 답장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페라라에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리콜레 공작은 심각한 병에 걸려 1559년 10월에 세상을 떠났고 알폰소가 알폰소 2세 공작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루크레치아는 마침내 그를 따라오라는 소환을 받았고 1559년 늦가을 겨우 14살의 나이로 루크레치아는 페라라, 모데나 그리고 레조의 새로운 공작 부인으로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브론시노가 그녀의 유명한 매너리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브론시노의 초상화에서 루크레치아는 거의 비정상적으로 창백하게 보입니다. 초기 근대 유럽 귀부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이상적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연약한 건강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1560년경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페라라에 도착한 후 그녀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561년경에는 반복되는 열병에 시달리며 대부분 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코시모는 주치의를 보내 치료했지만 그녀의 건강 악화는 막지 못했습니다. 열병이 반복되고 코피와 심한 기침, 극심한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에스테르 궁정에 독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증거는 오히려 폐결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561년 4월 21일 겨우 16살의 루크레치아는 페라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에스테르 가문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1561년 루크레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코시모의 딸들 중에는 이사벨라만이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이사벨라는 이미 오래전에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1542년 8월 31일에 태어난 이사벨라는 1553년에 브라치아노의 미래 공작 파올로 조르다노 오르시니와 결혼이 정해졌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오르시니 가문은 로마시에서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을 로마 제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궁극적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가문의 여러 구성원들이 교황이 되었으며 그들은 로마와 이탈리아 중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1558년 이사벨라가 파울로 조르다노와 결혼했을 때 이는 메디치 가문에게 또 하나의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결혼은 처음부터 이례적이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방탕한 플레이보이였고
코시모 공작은 결혼 후에도 막대한 지참금과 함께 딸을 피렌체에 머물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올라가 돈을 받자마자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국 그녀는 로마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1560년대 애 연이은 유산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차례의 실패 끝에야 그녀는 마침내 2명의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1571년에 프란체스카라는 딸을, 그리고 다음 해에는 비르지니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프란체스카와 비르지니오는 17세기까지 오래 살았고, 이사벨라가 더 오래 살았다면 많은 손주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랜드 듀크 코시모 1세는 많은 가슴 아픈 상실을 겪었습니다. 이사벨라가 그의 유일한 생존 딸이었지만 그는 1553년에 태어난 어린 여성 후견인 엘레오노라 디 가르치아 디 톨레도도 두고 있었습니다. 코시모의 보호로 엘레오노라는 그의 혼인으로 사실상 조카가 되었습니다. 엘레오노라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엘레오노라의 이모인 톨레도 출신 엘레오노라, 즉 코시모의 아내가 그녀를 데려와 메디치 궁정에서 자신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1562년에 또다시 비극이 닥쳤습니다. 코시모의 아내 엘레오노라는 40세에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 조반니와 가르시아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상실은 어린 엘레오노라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피렌체 궁정에서 여전히 따뜻함과 호의를 받으며 대우받았습니다. 1571년사 월 코시모는 자신의 아들 피에트로와 엘레오노라의 결혼을 주선하여 엘레오노라는 그의 보호자이자 미래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촌지간으로 함께 자라왔으며 코시모는 그들의 친밀함과 같은 환경에서의 성장 경험이 조화로운 결혼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곧 보시겠지만 그는 심각하게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가 사망한 후 코시모는 엘레오노레 델리아 알비치라는 여인을 정부로 두었고 그녀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은 세례를 받기 전에 사망했고 아들 조반니는 나중에 코시모가 합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조반니는 이후 메디치 가문에서 존경받는 군사 지휘관이자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코시모는 이후 카밀라 마르텔리와 관계를 맺었고 1568년에 그들의 딸 비르지니아가 태어났습니다. 1586년 비르지니아는 체사레 데스테 모데나와 레조의 공작과 결혼했고 두 사람은 6아들과 4딸,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르지니아는 심각한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해 신부는 비르지니아가 악맥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했고 그녀를 퇴마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말년에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르지니아는 1615년 1월 15일 46세의 나이로 모데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극적인 몰락에도 불구하고 비르지니아는 코시모의 딸들 중 유일하게 40세를 넘게 산 인물이었습니다. 코시모 자신은 이미 1574년 4월에 사망했고 그의 아들 프란체스코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계승은 곧 그의 딸 이사벨라와 그의 후견인 엘레오노레 디 가르지아 디 톨레도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1576년 이사벨라와 엘레오노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메디치 가문의 여성들 사이에서 의심되는 불륜에 대해 잔혹한 보복 행위를 묵인했으며 여기에는 이사벨라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오빠 피에트로도 포함되었습니다. 피에트로는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정하다고 알려진 문제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주 폭력적이었고 여러 명의 정부를 두었으며 엘레오노라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76년 7월 10일 엘레오노라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곧 건강한 23세 여성에게는 드문 심장마비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피에트로는 개목줄을 이용해 자신의 아내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6일 후 이사벨라도 남편에게 목졸려 살해당했습니다. 이 일은 피렌체 외곽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사냥 오두막 중 한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파울로는 이사벨라가 사촌 트롤로 오르시니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와 트롤로는 12년간 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1564년에 관계를 시작했는데 이사벨라는 임신 중 또 다른 아이를 잃은 후 위로를 찾기 위해 트롤로와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파울로가 아내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마도 그의 처남의 지원을 받아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체스코 대 메디치 대공은 그 불륜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만큼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의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메디치 가문의 딸은 33세의 나이에 자신의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자신의 오빠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녀가 간통으로 오빠를 망신시킨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충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메디치 가문의 딸들이 결혼 동맹을 맺기 위한 정치적 졸로 이용되었다가 필요 없어지면 폭력적으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 근대 유럽에서 귀족 여성들조차 얼마나 가혹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인상적인 사례입니다. 비극적인 메디치 가문 딸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더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비아 데 메디치, 줄리아 데 메디치, 엘레오노라 디 가르시아 디 톨레도에 관한 전체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체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잊혀진 삶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